음악, 안녕하세요. 호랑이를 피하다 귀신을 만날 뻔한 30대 여성입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마침내 끝난 줄 알았는데 더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늪과 같은 상황 맞죠? 저는 이 늪각이 된다더라도 해가 없는 역대급 콩가루 형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사연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제 친한 동생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내 동생은 입구에서 유명한 광고 회사에 다녔는데 그와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정말 괜찮다고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직장 동료인 그의 연애 경험이 좀 오래되는 관계로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 같아요. 제 나이와도 동갑이고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도 우수하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30 중반이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제 친한 동생이 보여준 직장 동료의 사진을 보고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사진 속으로 본 그는 정말로 잘생긴 남자였거든요. 그래도 사진빨일 것이라 생각하고 가려고 했지만 만나보니 외모도 분위기도 참 따뜻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상욱 씨가 아직 미혼이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알아? 비행기를 태우는 면적이 굉장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현정 씨를 아직 혼자 뒀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현정 씨처럼 여자분은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상황이 아주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은 20대 중반 때 했던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정말로 업무에만 집중하는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다 보니 혼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가 말인가 여자분들이 끝까지 버티기 힘들어하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승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현정 씨는 작년에 이혼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회사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말도 다정하게 하고 청초해 보이시고요. 뉴스에 공감하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모습이 이 남자다라고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좋고 정서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조건에 딱 맞는 예비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예비 남편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셨어요. 내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내일 워크숍이라고 했던가요?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연락해서 데리러 갈 거라고 했죠. 토요일이 자막으로 올라왔어요. 주말에는 3일 정도 좀 쉬어야겠다. 괜찮아.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돼. 비고 나잖아. 몸이 힘들면 택시를 잡는 것도 다 귀찮은 법이야. 어차피 그날은 집에서 현정 씨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 말고 나에게 연락하세요. 내가 바로 튀어나갈 때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든 서울 쪽으로 지방에 갔다가 오는 날이면 늘 먼저 데리러 가겠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늘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업건하기도 했고요.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데이트는 주말에 밖에 못하니까 퇴근하고 나서라도 조금 얼굴 보자고 말이에요. 요새 술을 좋아하는데 어떡할까요? 예비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모로 걱정된다며 술을 곡해도 자기랑 맞지 않거나 술을 마시는 나름을 꼭 집에 가기 전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항상 자신이 직접 데리러 간다고 말했지만 늘 그러했다. 몇 살이 되었는지에 비해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밖에서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라서 예비 남편은 과하지 않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많은 신경이 쓰여 보였다. 그리고 예비 남편은 그 술자리에 남자가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왔다. 혹시 남자가 섞인 술자리에 가면 30분마다 꼭 전화를 걸라고 했다. 맞아. 그 사람들은 동창들이나 회사 동료들 뿐이었지만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예비 남편은 다른 측면에서는 모두 좋았지만
이 남자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없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면 집착의 쾌락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술 문제로 조금 사회적으로 어색한 상황에서도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정말 멋진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술집에 주소를 보내오라고 하는 등 이상한 느낌을 주었지만 마실 곳은 마테인더 가수를 직접 만들어주는 바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문의 정교회일이라는 간판이 없었거든요. 저는 예비 남편이 날짜를 혼동해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요. 상씨 나왔어요. 코드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정기 휴일이라고 하면서 도착했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 나갈게라고 하니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예비 남편이 나타났어요. 상옥 씨가 나중에 거기서 나올 거예요. 라며 놀란 표정으로 말하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저를 안내하려는 예비 남편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정말 정기 휴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슈퍼마켓은 문을 닫은 채 우리끼리만 남아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날 안내하러 들어와 앉히고는 스스로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왕이면 이 기회에 들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악역이 내가 잘 아는 형 가게야. 오늘은 전교일이라 술을 좋아하는 애인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불렀어. 오늘은 마실 것이 뭐든지 다 내가 다 해줄게. 나는 지난주 주말에 그 형에게 바텐더 수업도 받았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말만 해봐. 아, 나현정 씨는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첫 번째로는 단일부터 시작할까? 아주 큰 이벤트였어. 친한 형소리 집 전체를 빌려 이벤트를 열어줬거든. 주말이 끝나면서 칵테일도 배울 수 있었어. 나는 그렇게 예비 남편인 형이 주는 술 솜씨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기분 좋게 마셨고 예비 남편도 만나면서 틈틈이 한잔 했네요.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 서로를 불편하게 했던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때 저는 예비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현정 씨를 구속하고 싶은 게 아니야. 현정 씨는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야 하지. 현정 씨는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니까 술을 마셨다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군대 간 현정 씨가 얼마나 조심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에선 현정 씨가 얼마나 정신 차리려고 해도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애인이 못난 편이라서 불안하죠. 앞으로는 일이 현정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헌종 씨도 가끔은 양보해서 그냥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연락만 해줘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거예요. 제가 걱정 많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걸 공감해주는 예비 남편의 말에 감사해요. 예비 남편이 2일 동안 혼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정말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때때로 무심할 때도 있었는지 반성했고요. 예비 남편의 이벤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결했어요. 우리는 내일도 예비 남편의 세심함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며 발전해 나갔어요. 저는 결혼을 결심한 예비 남편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지난 즈음부터 서로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나 신념에 관한 얘기들을 말이죠. 그러던 중에 문득 예비 남편이 예전에 만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연인 사이에서 서로 몇 명을 만나봤느냐는 가벼운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정 씨 전에 진지하게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진짜 얼마나 오래 만났어? 한 5년이었어. 진짜, 너희 5년 동안 만났구나. 나는 3년 만난 것도 못 넘겼는데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만나는 것을 반복해서 솔직히 끝도 별로 좋지 않았어. 나는 연애를 오래 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기도했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기억도 아니고. 근데 이건 확실해. 뭐라고? 5년 만났던 그 여자보다 1년 만난 현정 씨한테 더 확신이 간다. 그 여자가 내가 결혼할 여자구나 한 거야? 왜냐하면 전 애인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이거든. 그 여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결혼이라는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냥 오래 만나서 의무감으로 언젠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확신이 없었어. 애써 결혼을 해야겠다고 느끼지는 않았어. 그런데 현정 씨와 결혼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현정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를 생각하며 저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일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예비 남편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었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해 큰 고민이 없었어요. 결혼 상대에 대해 고민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홀로 제 자매를 키우셨어요. 아빠는 보배 기능사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밖에서 도배를 하시면서 몸을 다 쇠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는 제 동생과 저를 돌보시면서 진정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자매와 아버지 사이의 유대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게 한 사람뿐인 부모님이시면서 때로는 인생의 선배이시고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러한 아버지께서는 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허전함과 섭섭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30을 훌쩍 넘기고도 아직 결혼할 딸이 있다고 하자 하신 말씀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벌써 결혼이냐, 이 나이에. 아빠, 큰딸 낼 무렵이라도 많아요. 어느 나라 태생법인가요? 만약 37살이라면 내일 모레면 마음은 36살인가요? 아니죠. 아직 생일도 안 지났으니까 35살이에요. 진짜요? 여기서 만나서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제안했다면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혼할 때가 언제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너도 요즘에는 쉽게 어떤 사람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빠,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난 아빠의 큰딸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부모의 마음을 담은 내용을 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 나이를 생각하면 아까워하시고 한숨을 내쉬며 서운해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려 너무도 아쉽다는 듯이요. 아버지는 부모로서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결혼을 해도 운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홀랑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간다 해도 어느 나라 왕자라도 내 딸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딘가 슬퍼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매를 어떻게 키우신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딸들은 그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시며 계셨습니다. 분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딸이 선택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하며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 예비 남편을 집으로 초대해서 만나보기로 하셨죠. 예비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벼르고 있다는 경고를 듣고 긴장을 하며 모든 장인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평소에 회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광어부터 참치, 그리고 그때 제철인 방어까지 새벽 택배로 받아서 바리바리 싸서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예비 남편이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매의 눈으로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했습니다. 입은 허허하게 오고 있지만 아주요.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인데 아버지께서는 평소 솜씨를 발휘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예비 남편이 선물로 가져온 회까지 차려서 셋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먹네요.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장애 너를. 그래도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행히 제가 조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직 멀었어. 아무 아빠, 제발 밥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아빠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건드리고 싶은데요. 장인어른, 제 아버지는 그 어떤 장난이나 농담이라도 아주 환영합니다. 다소 무뚝뚝한 제 아버지 대구에도요. 그저 서글서글 웃으면서 뭐든 대답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우리 아버지도 이 정도 너스르면 안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생각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던 자리가 잘 마무리되어 만족스러웠는데 식사도 잘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었지만 저녁에 예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어딘지 우리 아버지의 표정이 무표정해 보였다. 분명히 예비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잘 웃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아버지가 예비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을 짓으셔서 괜히 불안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아빠, 어때요? 아직도 내 딸을 데려가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버지는 잘 크고 말도 잘하며 예에 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괜찮다고 아버지가 큰딸을 보시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을 칭찬하는 말에 내 마음이 상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미심쩍은 말 한마디로 얼어붙게 되어 버렸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을 고민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현아, 아빠는 너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해도 결혼을 늦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은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 아, 아빠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홍 씨는 그냥 사람 다 좋아서 잘 웃는 거지. 왜 같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깔깔대나? 말도 잘하면서 얘기하는 거 재밌고 긴장 푸는 법이라고. 아, 그리고 아빠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려하고 꾸미지만 않으면서 말하는 것 같아. 별로 꾸질거리고 꾸미는 것 같아. 아,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일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뜻은 없어요. 그래, 한 번 본 아버지보다 몇 년 만에 난 네가 더 잘 알겠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아, 아빠.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 전부터 미운 사회 짚어 지적 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럴까? 아, 현정아. 지금 결혼을 엎으라는 게 아니야. 헤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급하면 죄를 아는 법이야. 분명 아버지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결혼이란 중대한 사를 한다는 게 좀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부부가 서로의 속을 평생도 모르는데 1년 만난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살 각오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버지가 그의 소중한 딸을 쉽게 보내기 싫어하는 걱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이미 두들릴 돌은 거의 두들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저는 그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을 못해 한번 뽑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결혼 결정을 하게 된 건 아버지가 생각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제가 한 단어와 모습에 신경을 써주시고 따라서 상권을 정해 날짜를 잡자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일제히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모사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와 아버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식사하고 디저트를 충분히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의를 보여줘야겠지만요. 아쉽게도 상시 형이랑 남동생도 그날 집에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 두 분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현이는 그냥 옆에서 반복하다 방으로 들어가고 형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상씨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서 집에서도 없어요. 혜정이가 먹으라고 마카롱도 사들어줬죠. 그건 현정이와 여동생 사이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 형제는 서로 만나면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현정 씨도 그냥 만나면 돼요. 저랑 똑같이.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나 과일을 챙겨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예비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그날은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아버님 얼굴만 보고 나왔어요. 다행히 예비 시어머님은 예비 남편에게 이런 아가씨를 만나다니 어떻게 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셨어요. 예비 도련님이 좀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았었어요. 서로 양가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두 집 어른들 모두 회가 좋겠다고 하셔서 고급 의식집을 예약해 놓았어요. 그날은 제 동생도 몸 좋은 예비 아주버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더욱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다들 그렇듯이 서로 자식들 칭찬하고 가볍게 사는 얘기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주 든든하시겠군요. 이렇게 잘 키운 외동자 3명이나 집을 지키다니 어디 틈도 없지,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들 커서 지들이 먹고 살기 바쁘죠. 우리 챙길 시간은 어디 있나요? 사내 녀석들만 바글바글거려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칙칙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돈 어른야말로 밥 안 드셔도 배부르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저도 늘 딸을 원했는데 셋째 제가 졌을 때는 영락없이 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고 보니까 또 아들이라니 했어요. 딸들 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로 자랐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겠죠. 아여, 그렇게 칭찬하시니 지금까지 사도 내외 앞에서 읽어주신 것이 민망해지네요. 당연히 대화는 아버지와 예비 시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간간히 마장을 오래 쳤고요. 제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에게 하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딱 한 명 입만 떼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비 남편의 형제인 예비 아주버님이었네요. 예비 도련님은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말수가 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비 아주버님까지 입이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입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식사만 하더라고요. 말이죠. 일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혼자 반주하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버님은 연신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이 의아해서 가끔 가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우리 사돈 총각은 술도 시원하게 잘 마시네요. 개인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주 잘 된다고,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 개발 업체입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고요. 첫째가 공대를 나와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알았지만 아예 회사를 차릴 줄 몰랐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한다고 했을 때 철렁했었죠.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리 잡고 잘하고 있으니 참 많이 다행이죠. 전화로 2명이나 무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하여 회사는 알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난 투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참, 첫째 아들이 잘 자라서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잘 이루고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 현정이가 어머니 없이도 참 잘 자라주어서 둘째도 그 좋은 모범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잠재적 시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술잔을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작은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예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는 말에 맞춰 나온 비웃음이었어요. 양가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힌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맞은편에서 들렸던 곧바로 예비 남편이 웃음소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 사람이 왜 웃지? 뭐가 웃기다고 딱 그 부분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분명 별것 아닌데 맨날 생글생글 사람으로 좋게 웃는 사람이 자조적인 코웃음이라니 이상하잖아요. 저 말고는 그 웃음을 듣지 못했는지 어느새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요. 맞은편에 있는 비 남편의 얼굴을 향해 흡족하게 보았습니다. 마치 이전에 보았을 때 웃음이 없었던 일처럼 다시 생글생글 웃으며 어른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을까 생각하며 눈을 돌렸는데 예비 남편 옆에 앉아 계신 예비 아주버님이 비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술을 들이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나요? 예비 남편은 형제들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 그들 사이는 아예 대면할 만한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에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날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이건 제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상담의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니, 근데 형부랑 형부네 형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 둘 사이에 참 발생부정이 있었어. 그렇지? 너도 그렇게 느꼈지?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라 그냥 서로 친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 정도가 아니었던데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돌아간다. 내 생각에는 분명 뭔가가 있어. 언니께도 확인을 해보세요. 결혼 후에 중내 사내가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언니만 손에 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굴이 붉게 물들게 하는 회사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나요? 눈으로도 알아볼 정도로 나쁜 사이를 가진 형제가 있다면 먼저 알아두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상욱 씨, 혹시 사영 씨 홍님과 동생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조금 상전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되게 남자처럼 행동해서 그래요. 남자 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다르니까요? 사이가 아니거든. 왜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현정 씨는 동생이란 사이가 너무 좋아서 모를 거야. 남자 형제들은 대부분 그래. 우리 집 형제들은 조금 더 사이가 좋지 않은데 특히 형이랑은 명절에도 잘 안 만나긴 해. 그래도 형보다는 동생이 좀 더 편해. 아무래도. 그리고 형이 뭐라 해야 되나? 첫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 지원을 다 받아서 좀 이기적이야. 나랑 동생은 같은 형제로 취급도 안 해. 그 정도야. 원래는 반대 아닌가? 막내들이 부모님의 사랑 독차지해서 철이 덜 든다고 하잖아. 우리 집은 반대야. 모든 관심은 장남에게만 가 있잖아요. 동생이라고 막내라고 별도로 관심을 받았던 건 알 수도 없지만 난 둘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찬밥처럼 지내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상옥 씨가 둘째로 낳았으니 마음의 고생이 많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정 씨가 저랑 결혼해서 제게 많은 관심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서 자란 애정결핍인데요.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 그 코웃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몰랐던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뭘 말할 입장도 아니었고 예비 남편은 나름대로 사행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테니까 예비 남편은 본인 형제들과의 일을 끝냈고 또한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에 걸려 찝찝해졌어요. 돌다리를 두들긴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만지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돌다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 정도랄까요? 저는 그 모르고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보내고 드레스를 선택하는 웨딩 촬영 등을 끝냈어요. 결혼식이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모님의 부르릉에서 퇴근하자마자 본가에 가야 한다고 알렸어요. 회사에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퇴근하겠구나 생각하며 회사를 떠나고 있었는데 회사 앞에 친숙한 얼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마주쳤던 사람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분인데 그 사람은 바로 이비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먼저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주버님이 제 시선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버님이 바로 다가와서 현정 씨,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아주버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 묻자 업무 중이실지도 모르는 지나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현정 씨, 한 가지 따로 할 말이 있어서 급작스러운 방문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짐지친지하고 단어해 보이는 예비 아주버님의 말에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여 말해요. 대화를 나눌 카페로 향하는 동안 남편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문자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계신 아주버님 눈치가 보여 보내지도 못했어요. 비교적 한적한 카페에 들어서자 제 자리에 앉아 마침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올 만큼 중요한 얘기가 뭔지 궁금해요. 상옥 씨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상옥 씨는 몰라요. 애초에 그걸 생각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부모님 불러서 같이 바꾸고 싶네요. 맞아요. 군대 가면 혹시라도 회사로 마중 나오는 상호랑 마주치면 곤란해요. 현정 씨가 상호한테 제가 방문한다는 걸 알리면 곤란하대서요. 이게 대체 뭐죠? 그때 제 머릿속에 별의별 상상을 해서 어지러웠어요.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내 동생에겐 너 같은 여자랑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건가요? 제 머릿속엔 오만 가지 막장 드라마를 상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버님께서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노란 종이 봉투를 꺼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안에 봐주세요. 그리고 현정 씨가 직접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듯한 말에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종이 봉투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왔었거든요. 호기심이 개구리를 죽일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손으로 종이 봉투를 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후 내가 상상한 막장 드라마는 막장도 아니구나. 바로 이게 막장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건넨 종이봉투에는 한 뭉치 정도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일주일 뒤에 저와 결혼하는 남자,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 속의 인물이 예비 남편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피가 식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제게 무엇을 보여주신 건가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상욱이가 6개월 전부터 다시 만나는 여자인데요. 상욱이가 현정 씨를 만나기 전에 5년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 여자가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 사진 속에는 현재의 여자가 아니라 전 애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폭로를 들은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요. 사진 속의 여자는 예비 남편보다 최소 1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와중에 이상하리만치 날카롭게 이성이 깨어났어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은 예비 남편과 적대적인 쌓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당장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찍은 것인지 물어보기보다는 그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저와 만나는 도중에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찍은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무 감정 없이 만난 사진일 수도 있겠죠. 사진이 제대로 안 받아져서 자세히 보면 얼마 안 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다시 만나지도 않은 인간들의 차 안에서 입을 맞추거나 관광지 호텔 앞에서 사진이 찍히지만 난초 담담한 예비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손안에 있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들은 차 안에 앉아 서로 성관계를 모방하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팔짱을 끼고 건물로 들어가는 등 누가 봐도 연인 분위기를 확실히 풍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예비 남편이 입은 코트였어요. 어쩐지 낯익은 코트를 살펴보니 이건 제가 만난 지 3년째 되는 기념일에 선물한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사준 코트를 걸치고 5년 전 애인과 함께 껴안고 찍은 것입니다. 본인이 입을 코트 안에 그 여자를 안으면서 요제가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은 사진을 보니 예비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정 씨에게는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충격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 속 여자를 보면 단연 상옥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상옥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면서 만난 연상 여자거든요.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애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닌가요? 나이 차이도 어디서 일하면서 만났느냐가 중요하죠. 상옥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본 업계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들보다 보람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상영 이코스트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상역의 선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부서지는 듯했어요. 호스트와 손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멘탈이 그대로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만나던 여자가 가게에서 도움받고 술을 사준 손님이었다. 아니, 현재 대화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언급해야 하는 거죠? 바람 호스트와 5년 동행한 손님. 잠깐만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상옥 씨가 제와 만나던 도중에 자랑스러운 손님이라면 사진을 보고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호스트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계십니까? 종이 봉투 안에는 A4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A4 용지가 종이 봉투 안에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 봉투를 열어보니 한 장뿐이었어요. 발싹부터 봉투의 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꺼낼 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손을 떨지 않으려고 천천히 종이를 꺼내고 종이를 한 번 보자마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서 바로 바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캡처가 있었고 호스트바에서 소위 선수 등 직원을 소개하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 남편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어렸어 보이는 예비 남편이 달콤한 대화의 달인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멍하니 있던 내가 먼저 넋을 잃고 있는데 그때같이 가만히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원 전용으로 호스팅되어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용했던 사이트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의 화면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 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함께 일했던 형제는 그 돈을 모아 종로에 고급 술집을 오픈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현정 씨의 과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정 씨의 동생으로서 옛날 일에 연루되어 바람 피우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 눈앞의 증거들을 믿을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불었던 예비 남편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웠다는 거, 또 호스트바에서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런 커다란 두 가지 의문이 말입니다. 결혼을 한 주일 더 담기 전인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선택해야 할 것은 결혼을 할지 말지 두 가지일 뿐인데 눈앞에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문은 왜 나에게 이 눈앞의 남자가 낯선 사람인데 동생의 더러운 진실을 말해준 걸까요? 분명히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회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생의 결혼을 망치려 하나요? 이게 제일 큰 의문이고 해결해야 할 점이네요. 눈앞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나는 찬물을 크게 한 모금 마신 후에야 마르는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증거들을 그저 인간적인 호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본래부터 상옥 씨에게서 형제간의 관계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런 이유로 사이가 낮은 동생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떠안곤 있다. 그리고 동생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그런 동생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일 것 같지 않나 싶다. 정신을 차리고 조용하게 하나씩 말하는 나의 이야기에 1B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몇 초나 아니면 몇 분이 지나가고 나서야 아주버님은 제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정 씨가 어떤 의심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옥이가 우리 형제에게는 어떻게 말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지만 상옥이가 말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장남인 저에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그만큼의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장남이라서 기대가 높았고 해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상욱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사고를 자주 치고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의 시선을 피했어요. 담배, 술, 싸움 등을 어머니는 매달아 학교로 불러가셨고 강제 전학까지 시켰어요. 분명한 키우기는 했는데 상욱이는 그것을 못 이겨내면서 시카고 갑니다. 말을 잘 듣고 아카데미에도 뛰어난 시카고는 솔직히 부모도 사람이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였죠. 가르침이나 잔소리 모두 형님과 비교해 받아들여져 부모님이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의 대상이 되어도 많이 조심해서 살아왔고요. 오늘 상욱이가 부모님 때문에 나쁜 일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모른 채 하며 넘기는 거고요. 그 글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뭘 그렇게 언급하고 싶은 거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억 원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대목으로 쓴 돈이에요. 곧바로 몇 년 사이에 모두 소비됐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 서둘러 손을 뻗는 사람이니까. 어렸을 적 괜한 죄책감이 있어서 따지지 않고 빌려준 돈을 사용했지만 몇 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더니 부모님께서 속은 타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업을 하는 중이고 조용히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 전까지는 돈 문제를 다 제가 해결해야 했어요. 할 말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태까지 만난 예비 남편들도 예비 아주버님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잊으려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정 씨와 결혼하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많이 참았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통해 복수할 생각은 없었고
현정 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씨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동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생 섞고 산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손님은 어느 여자분은 몇 주 전에 본가에 방문하셨을 때 차 안에서 다른 여자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가 따로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붙인 것도 있었고요. 둘이 붙어 있는 사진을 찍은 건 3일 전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결정은 물론 현정식 몫이지만 난 정말 현정 씨가 이런 놈이라 결혼으로 저당을 잡아서 평생을 살 것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 혼자 현정 씨를 키운 아버지께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남기며 예비 아주버님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제게 예비 남편의 바람 현장 사진과 과거 모습이 프린트된 종이로 끝없는 절망감을 남겼어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혼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3분쯤 고민을 하자 목적지는 분명해졌어요. 결과가 무엇이든 먼저 당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괜한 오해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이제 막 본가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의 폐에서 예비 남편의 집으로 간다면 얼추 도착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혀 모르는 예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이미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차창으로 검은 하늘이 지나가는 걸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커다란 중대한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고 내가 내린 결정이 최선일지 궁금했어요.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오해한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본질은 하나인데 그렇게 상념의 고개를 넘고 넘어서 내가 지금 어느 역에서 내려 하나도 잊을 뻔했습니다. 입이 남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차를 타고 온 예비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도착했더라고 해요. 백지 상태의 남자는 제 얼굴 표정을 읽을 새도 없이 그저 좋다고 해 웃었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자 피곤함을 느끼는 목소리로 예비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자고 갈 거잖아. 지금 퇴근한 거야. 오늘 야근 없어. 야근은 아니고 밖에서 만났으니까 외근이겠죠. 왜 그리 불안해하는 거야? 방금 끝난 시간이랑 현정 씨 진짜 고생했네. 고생은 무슨, 상옥 씨가 정말 고생했어. 형한테 빌린 1억 원을 제가 가져올 거냐 물어보고 부모님께서 시달려 주시다가 나왔을 거 아닌가 봐. 뭐 아니야? 예비 남편이 멈칫하며 돌아서서 나를 쳐다봤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는데 어딘지 칙칙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현정 씨,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그 또래에는 엄두도 못 냈을 일도 하고 손님은 어떻게 보셨느냐에 대해 5년을 만난 거야. 심지어 그 여자가 상옥 씨를 뭐라고 해서 다시 만나자고 찾아왔어. 아니야. 누가 먼저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지. 지금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니? 처음에 들었을 때 한 번에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어디서 뭘 듣고 그러는 거냐? 누구를 만나서 대체 누구겠어? 상호 씨도 알잖아. 누가 상호라는 사람이 과거를 모두 알고 그걸 이용해서 결혼을 망치려 하겠어? 누가 그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있는지 당사자가 더 잘 알 거 아냐? 지금 세 번째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은 누구야? 당장 해명하고 부정을 해도 모자라. 판영 아래서 반사적으로 제 물음에 눈알을 또르르 돌려 그 인물을 찾고 있는 남자는 정말 너무한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만났어. 그게 지금 상옥 씨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야.
나 만난 지 5년 전에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 만나서 저번 주까지 모텔에서 만난 것도 비어잔상이야. 혹시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만난 손님이라는데 여기서 그 진실을 알린 사람이 중요해. 아닐래요. 현정 씨야. 잠깐만, 그게 아니라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나 당신 형한테 상욱 씨가 그 여자를 만나는 사진이랑 호스트바에서 일할 그 사이트에 올라온 화면까지 다 확인했어. 현정 씨, 지금 그걸 믿어? 어렸을 때부터 치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동생은 인간 취급도 안 한 인간이 하는 말을 믿냐고.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말을 보고 싶고. 솔직하게 말해. 정말 이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다 말해. 당신이 당신 형한테 1억 원 넘는 돈을 빌린 것도 이번 결혼을 빌미로 5천만 원도 받으려고 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가 말해. 여기서 진실을 숨기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면 나 정말 화낼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말하는 당신을 보면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마치 당장 몸에서 열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람처럼 목에 건 넥타이도 풀며 할 말에 오더군요. 허리를 숙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몇 차례 세수하는 듯이 다시 깎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말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브루스 바에서 일했던 거래. 거기서 만난 손님하고 예전에 만난 5년 만났던 거 그리고 당시 만나면서 그 여자 만났던 것도. 닭베타 진짜야? 그래, 잘 있어. 결혼식장에 내가 다 취소할게. 금방 기다려봐, 현정씨. 잠깐만 내 이야기를 더 들어줘.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비 남편이 무릎을 굽히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다리를 붙잡아줬어. 나는 붙잡힌다는 기색을 보이자 조용히 예비 남편을 쳐다봤다. 그는 어딘가 해보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 표정을 보자 예비 남편은 제 다리에서 손을 떼고 침을 삼키며 말했어. 호스티스 받아. 나도 정말 너무 어려워서 뭘 몰라서 그랬었어. 하지만 더러운 짓은 안 했어. 그냥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잠깐 놀았던 거지. 잠깐이라는 말에 참 긴 연애를 했었다는데. 맞아. 우리 약 5년을 만났지. 그래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시에 말했잖아. 오래 만난다고 바로 결혼 생각도 없었고 만나서 헤어지고 해서 실제로 연애를 한 게 5년도 안 됐다고 정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여자를 만나는 건 준데 그 의미가 내가 만남으로부터 생겼나 봐. 내가 결혼 앞두고 갑자기 애틋하게 맛있는 것만 봐도 진짜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사람 살리고 싶어서 만난 거야. 그 여자가 몇 달 전부터 다시 암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내 눈앞에서 가족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도 그냥 정말 사람 살린다고. 나 현정씨 되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 내가 바보지. 그냥 나도 써야 했는데 그냥 완전 미친 여자라니까. 근데 잠깐만 만나서 멋지게 이야기해 끝내려고 했어. 정말이야. 결혼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정리하려고 했다고 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진짜 너가 계속 나를 바보로 알고 헛소리 하니까 말이 험하게 나와. 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면 너는 그 여자도 연락이 왔을 때 나에게 알려줘야 해. 무슨 일이 있든 결혼할 내게는 모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교장 손을 잡고 모텔에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바보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정말이야. 내 말을 믿어줘. 그리고 형이 말한 건 다 100% 믿을만 한 게 아니야. 보아봐요. 현재 제가 행복한 모습을 못 본다는 걸 현정이 이렇게 유익한 걸 알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한 모습을 못 본다고 해야 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당신에게 1억 원을 주고 놓고 있나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제가 돈을 안 받는 것도 일러주시는 게 혜택인데,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형님, 지금 하는 사업 자금을 모두 누가 주셨나요? 모두 우리 부모님의 돈이에요. 제가 올 수 있었던 돈은 모두 친사업의 수익을 가져와 쓰고 있고요. 그렇게 번 수익도 제가 조금 써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의 돈을 쓸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져다 두신 거니까 그 지분도 제게 있단 거라고요. 마치 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아까 고니를 쓰며 내뱉는 예비 남편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남자는 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씁쓸한 감정이 복받쳐 왔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예비 남편은 본인도 조금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 헤어진다면 형 그 인간 뜻대로 되는 거야. 지보다 먼저 결혼하는 동생 보고 배 아파서 이딴 짓 하는 거라고. 지금 현정 씨가 나랑 헤어진다면 그 인간한테 보기 좋게 이용당하는 꼴이라고. 아니, 이용당하는 건 이 엇버지 내가 아니야. 나는 부수적으로 내 인생 구제한 거야. 내가 지금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벌어온 각오 감추고 심지어 그 과거에 만난 여자를 현재도 계속 만나고 있는 당신의 그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모습 때문이야. 괜히 당신을 끌어다가 피해자인 척하지 마. 당신은 그저 본인 운보에 당하고 넘어졌을 때 마침 앞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멍청한 인간일 뿐이야.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이 아니라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쉬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늦게까지 연락없이 들어오지 않는 성숙한 딸을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에 감추었던 부탁하기 싫은 감정을 참았습니다. 울분을 터뜨려서 울었습니다. 당잠 자고 있던 동생까지 깨어나와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제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면서 모든 일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동생은 우선 쌍욕을 한 뒤에 결국 저를 위로하면서 같이 울기도 했어요. 서로 안아주며 잘했다 고 하면서 꿈같은 일이었네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이 인간에게 부담해야 하는 결혼 비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리인지라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제가 지금까지 지불한 돈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일주일 내로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문자를 받은 그는 뜻하게 전화를 거네요. 어떤 사유로든 말을 더 섞어서 설득하려는 듯이 하지 마세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다시 시작하거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해요. 결혼이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냥 한 통의 문자를 보내고 끝냈습니다. 너 호스트 선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어디에서나 소문을 내고 싶다면 계속 애쓰세요. 하지만 저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협조한다면 좋아요. 일주일이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핸드폰이 조용했는데 그 더러운 과거로 인한 소문이 너무 무섭겠죠. 그때는 오전에 반차를 내고 내려가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제 몸을 덮쳤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평안한 소식을 알리고 천천히 의상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그 앤 이제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이 제 눈치를 봤네요. 여기저기 가시 밖에 같았습니다. 전에서 아무렇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완전한 해미어 보기 언제쯤 했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히 말게요. 사연의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호랑이를 피하다가 귀신 있을 뻔했다고 했죠. 아, 제가 피한 호랑이는 다행히 제게 돈을 보내고 이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일주일 정도 늦게 연락을 하여 걱정을 드렸지만 받아버렸습니다. 결합했다. 그렇지만 결국 잘 받았다는 데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결혼 직전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이어서 분명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그 사람은 동시에 제 삶의 구원자였습니다. 형제 싸움에 이용당했지만 어쨌든 귀인 덕분에 모르던 사실을 알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의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파트너가 지날 때 저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고 나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더 남은 게 뭔지 궁금해지고 불안해서 나간 자리에서 아주버님께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잘 지내니? 라고 대뜸 물어보셨어요. 동생과 싸운 후에 걱정했다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말들을 했어요.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혼자라는 것에 조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못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히 신분을 이용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용한 것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주버님, 아니 그분은 그런 점에서 싫어하는 동생과 함께 잘 막아주시고 저는 그분이 신분에서 더럽고 사기꾼 같은 면을 적게 보여서 그렇게 했어요. 서로 상호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데 불필요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요. 솔직히 상호 간의 관계에 영원히 얽히고 싶지 않아요. 특히 가족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글쎄, 제가 분명히 선을 긋고 싶어요. 그러니 그러한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만나자든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나 전화를 받지 않자 드디어 감춰둔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 고 말했어요. 처음 상사께서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저에게 마음이 들었기에 동생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만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이걸 믿으실 수 있나요? 더러운 사기꾼 호랑이를 피하려고 하던 중에 이제는 구질구질한 총과 귀신 하나가 저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을 저버린 건 그쪽의 선택이고 그쪽의 동생이나 그쪽과 같은 일에는 평생 연루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연락을 해오면 제가 제대로 대응할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거라 생각하네요. 그래서 경멸적인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를 차단하였어요. 물론 서로 맞서 싸우는 모습도 있지만 피가 무엇인가요? 겁 많고 구질구질한 본질은 형제 둘이 함께 있어 똑 닮았어요. 정말로 제대로 맞닥뜨리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앞으로 10년 동안의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 불행이 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형제 둘의 사연을 듣는다면 말해주고 싶네요. 서로를 싫어하는 주제로 서로의 부정적인 면을 닮았다고 말이에요. 남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뻔뻔한 내면의 본질이 아주 똑같았어요.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자신의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답이 없고 이상하다고 자신만을 정상으로 여기며 진흙안의 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말인데요. 본인이 진주인지 그냥 굴러다니는 허무맹랑한 돌 한 개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진짜로 진중한 만남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꼽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사람이거나 가족 전체가 이런 특이한 면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런 운명적인 사건으로 인해 평화롭게 되돌아가는 중이에요. 항상 유용한 정보 제공해 주시는 이 채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요. 음악을 켜주세요.